안녕하십니까.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.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는데요. 예, 반등을 시작한 2차전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2차전지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은 안 좋았지만 기대감들이 있고 또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날 수요일인데 주가 급등했는데요. 이제는 좀 2차전지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해가는 걸까요? 공교롭게도 오늘이 에코프로 그룹주 원래 이제 실적 발표일이었는데 네.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가 있었고 네. 오늘 이 관련된 컨퍼런스 콜 안에서의 비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네. 오늘 반등을 좀 이끌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주가를 좀 보면 네. 테슬라발 악재 그리고 독일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 테슬라 차량을 뭐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노이즈 이슈가 좀 나오면서 2차전지 어저께 배터리셀 3사가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았었고 네. 양극 소재사 역시도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이 부분들 때문에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네. 오늘 컨퍼런스 콜 안에서 에코 그룹주 안에서 뭐 액면 분할 얘기도 나왔었고 관련해서는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이슈 네. 이런 내용들 좀 나오면서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배터리셀 3사의 1월부터 오늘 종가 기준까지에 대한 주가 추이를 좀 보니까 네.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9.7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네. 삼성 SDI가 19.07포인트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13.7% 정도 기간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. 네. 물론 이제 지난 그 1월 대비해서 낙폭이 좀 더 심화됐던 구간 대비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14%, 삼성 SDI가 마이너스 27%대까지 갔었고 SK 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20%에서 21%대까지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일부분 정도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아직 이제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회복은 결국은 이제 다시 수요가 늘어난다는 기대감이나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일단은 뭐 다행스러운 반등이 좀 왔고요.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 체크를 그래서 오늘 해주실 겁니다. 먼저 배터리 셀사들의 실적 발표, 실적 체크할 텐데요. 이제 얼추 실적을 발표한 거죠. 네. 일단 뭐 LG 네.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실적 발표를 네. 좀 했고 최근에는 이 세부 사업부문별 손익까지 좀 발표가 좀 됐었는데 먼저 4분기 매출액은 6.3%가 감소됐고요. 영업이익은 42.5% 정도 증가됐는데 네. 지금 분기 실적에 대한 증감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양호한 선방을 좀 한 것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으나 시장이 좀 예상치는 좀 크게 좀 하회했다는 것이죠. 일단 뭐 전 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53.7%가 좀 감소됐던 이유 이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이익 감소가 좀 심화됐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리스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전체 매출액은 8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3,382억을 좀 기록했는데 3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6.3%가 좀 감소됐고 네. 이익은 53.7%가 좀 감소되면서 4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이 좀 하향됐다는 어떤 포인트들은 사실 여파에 대한 우려감이 단순한 우려감이 아니라 숫자로 좀 증명이 된 셈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북미 지역에서는 2년 연속 30%대 성장 기조를 좀 유지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여기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된 세액공제 관련된 혜택 부분이 78% 정도 이익 상승 부분에 기여를 좀 했다라고 밝혀졌고 여기서 세액공제액을 좀 제외하고 순수 영업이익단을 좀 보면 881억 원입니다. 전체 영업이익률이 1.1%뿐이 안 된다. 이 관점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배터리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네. 실적 부담이 LG엔솔이 처음 실적 발표하면서 부담이 됐고요. 삼성 SDI는 LG엔솔보다는 조금 나았나요? 수치상으로 네. 보면은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폭은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가 가장 큰 실적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. 일단 매출액은 6.7%가 감소됐고 영업이익은 36.5%가 감소됐는데 네. 숫자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출 8조 그리고 삼성 SDI가 5조 5천억입니다. 근데 이익단에서 보면 3,382억 원을 기록했던 LG 엔솔 대비해서 네. 삼성 SDI가 3,118억 이익을 좀 냈다는 것은 네. 같은 추정이익 매출액 대비 추정이익치 이익 부분에 대한 어떤 선방 효과는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연간 기준에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좀 했는데 3분기 대비에 대한 어떤 하락폭들이 좀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 역시나 3분기 대비 매출은 6.4% 그리고 이익이
45.1% 정도 감소되면서 3분기 실적 기조가 4분기에서 확연하게 또 하향 조정되는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중대형 전지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어요. P5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배터리가 독일의 BMW 쪽에 좀 납품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4분기까지에 대한 성장 기조가 좀 유지됐고 이 부분이 이익 상승이라든지 뭐 이익의 어떤 기조 효과를 좀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P6라는 새로운 프리미엄 배터리를 지금 또 공급하고 있다. 1분기 좀 가셔야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수요는 다소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은 좀 있지만 프리미엄 배터리의 경우에는 3분기, 4분기,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 기조를 강하게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최근에 뭐 현금 배당 1,000원을 결정했는데 전체 시가 배당률은 0.2%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좀 지속해야 되는 삼성 SDI의 입장에서는 뭐 주주들의 어떤 뭐 성에는 좀 안 차겠지만 그래도 배당을 좀 준다는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인데요. 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 부분하고 2차전지 부분을 좀 발라내야 되잖아요. SK 네네. 이노베이션 실적은 어땠습니까? 전체 매출액은 2.1%가 증가됐고 네. 지금 영업이익이 전체 사업 부분을 다 합산했을 때는 흑자 전환을 했어요. 굉장히 좀 4분기요? 그렇죠. 예, SK 이노베이션 안에서는 굉장히 숫자 좀 좋았는데 실적 안에 이면들을 보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이 2조 7천억. 그런데 영업 손실이 186억입니다. 물론 지금 4분기에 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영업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하회됐다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석유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정제 마진 유가 하락 부분도 전체적인 실적 컨센 하향의 어떤 원인이 좀 작용은 했지만 그래도 상반기 굉장히 좀 비교적 장사를 좀 잘 해놨기 때문에 네. 흑자 전환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 이슈인데 올해 2023년 연내에는 흑자 전환을 좀 이루지 못했다. 다만 이 적자 폭을 굉장히 좀 많이 줄였다라고 봅니다. 지금 186억 원의 손실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1분기까지에 대한 이 개선 효과는 좀 미비하겠지만 2분기 안에는 그래도 SK 이노베이션 안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이 흑자 달성 전망 기조 관점에서는 좀 더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사주 481만 주 전체 금액은 뭐 7,936억 원 규모인데 자사주 소각을 좀 결정을 했고요. 여기서 주주 재고 가치,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어떤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을 좀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률 어떤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삼성 SDI보다는 그래도 기간 수익률이 가장 적은 폭의 어떤 하락률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SK 이노베이션도 2차전지 부분 흑자 전환이 이게 계속 양치기 소년이에요. 이번에 될 거다, 이번에 될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사주 소각 얘기로 주가는 방어를 했습니다. 자,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분기 실적 체크를 했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거든요. 언제쯤 실적이 턴해서 나오느냐가 2차전지 전반적으로 올해 주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실적 전망해 볼까요, 그러면? 그래서 이제 2023년도의 실적은 끝났다.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좀 좋아질 것인가, 반등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관점인데 네. 먼저 이제 오늘 어제죠. 포드가 실적 발표를 했고 여기서 2024년도에 대한 이 가이던스가 비교적 좀 상향 조정은 좀 됐는데 이면을 좀 보면 지금 전기차에 관련된 비중을 줄이고 내연차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량 비중의 관점에서는 유럽의 어떤 공급 둔화 이 부분은 이 보조금 정책과 좀 맞물리면서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북미한 기조 안에서도 사실 포드가 전기차 비중을 좀 줄인다. 물론 이제 비중이 좀 작을 수 있고 오늘 뭐 GM 회장이 좀 입국을 해서 주요 이제 삼성전자 뭐 현대차 등등 좀 만나서 이제 사업을 좀 협의하겠다라고 좀 밝혔지만 관련된 이슈 안에서 과연 올해 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 관점에서 목표량을 얼마만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내용들 좀 보면 증권사가 지금 업황 우려에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전망치를 좀 더 하향시켰습니다. 1분기 매출액은 6조 3천억 원을 좀 예상을 좀 했고요. 영업이익은 2,077억 원을 좀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2,077억 원이 아니라 IRA 세액공제 부분을 좀 차감을 하면 영업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. 영업 손실액이 63억 원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으면서 네. 1분기 어닝 쇼크를 좀 예상했다는 점입니다.
그래서 4분기 관점에서 연간 누적 실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세액 공제 효과를 좀 차지하더라도 이익 기조를 좀 유지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세액 공제 부분을 반영시키지 않을 때는 여기서 손실로 좀 전환될 수 있다. 이런 어떤 우려감들이 셀사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하나에너지의 1조 4천억 원 규모의 ESS 공급 수주 관련된 내용들 좀 부각이 좀 됐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해서 미확정을 좀 공시를 했는데 가시화된 내용에서는 ESS 공급은 좀 기정 사실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이 GM의 메리바바 회장이 7일날 입국을 해서 파트너십 강화에 관련된 전략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만나서 회동을 한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합작법이나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기서 관련된 캐파에 관련된 증설 부분 이 부분이 상세하게 좀 논의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보도가 된 게 있었어요. IRA에 대한 이 세액공제 보조금을 조금 줄이겠다. GM이 조금 더 가져가겠다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분기 실적의 어떤 기조 영향으로 어떻게 좀 작용할까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GM과 미국에서 세개 합작 공장을 좀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1공장은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. 2공장의 경우에는 1분기 내에 가동을 하겠다라고 계획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완성차 업체의 이 생산량과 좀 이게 연동돼서 보는 흐름이기 때문에 1분기 가동이 안 되더라도 상반기 안에는 좀 가동이 가셔야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3공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전체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혼다, 현대차와 합작법인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8개의 현지 공장을 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8개 공장들을 모두 양산 체계를 좀 갖추는 관점에서는 외형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이 언제 돌아서느냐 4분기, 3분기, 4분기까지는 안 좋고요. 그게 올해 이제 1분기도 이제 NG 엔솔만 봤는데 다른 회사도 보겠습니다만 1분기도 쉽지 않다. 그죠? 1분기까지는. 그렇죠. 그러니까 2분기를 지금으로서는 1분기 어렵고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죠. 2분기 실적의 변화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. 삼성 SDI는 4분기 실적도 나름 LG 엔솔보다는 선방을 했고 사실 삼성 SDI가 그다음에 그동안 증설에 약간 조금 소극적이었잖아요. 그 이익 중심이었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증설도 꽤 나서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 설비 투자 규모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풀캐파 가동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좀 다양한 고객사 안에 캐파는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그렇죠. 좀 보여지는데 삼성 SDI가 이 소극적 투자 안에서 투자를 좀 늘렸다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봅니다. 2023년도에는 4조 원대 설비 투자를 좀 했는데 올해 6조 3천억 원 규모를 설비 투자를 좀 예고를 좀 했었고요. 스텔란티스의 합작 공장 1공장이 연내 좀 가동될 수 있다. 원래 2025년도에 가동 목표였는데 올해 좀 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스텔란티스 2공장의 경우에는 2027년도 가동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6조 3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아마 2공장 관련된 증설 내지는 신규 공장에 들어가는 어떤 투입비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울산에 1조 원대 이 배터리와 양극재 공장을 좀 설립하겠다. 이 부분은 국내 공헌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1분기부터는 이 고용량 프리미엄 배터리 P6가 이제 출하를 좀 앞두고 있는데 당장의 생산 수율에 관련된 이슈는 좀 있지만 2분기에 P6에 대한 모델이 확대되면서 좀 이 수익부가 좀 이익 기여에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1분기까지는 P5 배터리가 좀 이게 상당히 좀 많은 물량들을 좀 앞서 가겠지만 향후에는 P6 안에서에 대한 이 단가 부분에 대한 경쟁력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뭐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 샘플 출하를 4분기에 좀 시작을 했고 부분적으로 좀 공급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일단 2027년도 대량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건은 수율을 얼마만큼 좀 빠르게 좀 개선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연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했는데 이 분기 대비에 대한 성장 하위가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다. 이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에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이 적자를 좀 지속할 수 있는 폭을 좀 가져왔다면 삼성 SDI의 경우에는 유럽향 판매 비중이 얼마만큼 실적에 좀 영향을 좀 작용을 할까.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 영향 때문에 이 세액 공제를 좀 빼고 나서
적자 기조를 좀 유지한다면 삼성 SDI가 반대로 흑자 기조를 좀 유지했을 때 이 어떤 수급의 어떤 반사 수혜로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네.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체크하죠. 이노베이션은 이제 앞서도 2차 전지 부분, 정유 부분 얘기하셨는데 정유야 뭐 워낙 글로벌 수요와 네. 그다음에 유가에 움직이는 거고 이게 이 분기에 이제 어쨌든 2차 전지가 흑자 전환하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은 나름 또 독자적인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언제 흑자 전환 가능해요? 네. 일단은 지금 1분기까지는 전체 업황으로 봤을 때는 좀 영향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네. 좀 보고 있는데 일단 SK 이노베이션도 올해 이 설비 투자 규모를 7조 5천억 원으로 좀 계획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포드와 현대차 합작 공장을 좀 설립하겠다라고 좀 발표한 바 있었고요. 2024년도 안에서 올해 안에서 증설 투자 예정인데 뭐 헝가리, 중국에 관련돼서는 연내 증설 투자를 좀 완료해서 양사를 좀 가시화되겠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캐파가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좀 가동을 한다면 이익 개선이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 배터리 셀 3사들의 어떤 전망들을 보면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다소 좀 부진할 수 있는 영향들이 좀 있는데 네. 이 완성차들의 이 가이던스가 좀 높았다. 그런데 여기서 전기차 비중은 좀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양 이 비중은 좀 더 늘리고 있다. 이 점 때문에 사실 상반기까지 유축됐던 부분들이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변화 이 부분과 좀 맞물린다면 하반기에는 캐파 완공에 따라서 오히려 양산 설비가 좀 더 가동되면서 단가가 좀 하락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하반기 기점 안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빠르면 2분기, 전 늦어도 3분기 안에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좀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네. 배터리 셀 3사 지난 4분기 실적 추정하고 올해 실적과 주요 포인트를 봤는데요.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. 그럼 셀 쪽에 대한 어쨌든 실적이 가시화되는 거는 1분기는 아니다. 2분기 실적이 확인될 쯤일 것 같은데요. 셀사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간략하게만 좀 마무리해 주세요. 일단 지난번 1월 기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양극 소재사에 관련된 어닝 쇼크 여파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해서 뭐 노이즈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였던 이 상승 탄력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는 현재 구간부터는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.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, 뭐 SK 이노베이션 3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모멘텀들의 좀 차별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LG 에너지 솔루션 캐파 관점에서 네.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모멘텀, 이후에 프리미엄 배터리의 어떤 시장 공략하에서 어떤 이익 개선,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. 그렇죠.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각자 매력 포인트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단기간에 기간 수익률이 가장 많이 빠졌던 낙폭이 상대적으로 저는 심했던 삼성 SDI가 1분기에 관련된 영업이익 기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점,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더 주시해 본다면 현재 셀사 3사 중에서는 가장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. 네. 사실 2차 전지가 좀 쉴 때는 뭐 전해액이나 뭐 엔캠이 대표적으로 갔었고 최근에 전고체도 살짝 나왔었고 분리막 이런 것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가장 소재 쪽에서 관심은 양극재잖아요. 그죠? 네, 그렇죠.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 실적이 여전히 안 좋다. 네. 일단 4분기 실적부터 체크하겠습니다. 우선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양극 소재사들의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약간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주가 좀 더 밀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추세 전환할 것인가라고 좀 시장의 의견들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그 후자로 나타났네요. 예, 그죠? 오늘 뭐 결론적으로는 그러게요. 사실 뭐 주저하는 가치가 아니더라도 일단 뭐 단기적 어떤 이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먼저 4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 4분기 매출액이 65.3%가 좀 감소됐고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, 즉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습니다. 연간 4분기 매출액은 1조 1천억, 영업 손실은 1,148억 원을 좀 기록했는데 역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. 지금 전기차의 이 판매도나 부분이 3분기 기조보다 4분기에 좀 더 영향이 컸다라고 좀 우리가 아까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실적 추이에서도 좀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이 됐던 부분은 니켈
가격과 이 리튬 가격이 좀 하락했던 부분들. 여기서 뭐 전고점 대비해서는 약 84% 정도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. 그러게요. 상반기에 굉장히 좀 비싸게 사놨던 리튬 가격이 네. 사실 판가가 인하되면서 이 갭이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로 좀 잡히면서 손실 반영이 굉장히 좀 크게 된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세부 실적을 좀 공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네. 오늘 실적이나 어떤 전망치 내용보다는 이전 상장? 그렇죠. 에코프로에 관련된 액면 분할 관련된 이슈, 네.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,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의 노이즈 이슈가 좀 싹 사라지지 맞아요. 않았나라고 네. 좀 판단해봤습니다. 네. 아니 이건 연간 업체들은 다 코스피로 가고 그죠? 코스닥은 닭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? 에코프로 BM은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계속 코스피 쪽으로 간 기업들이 그거 자체로도 사실은 좀 바람몰이를 했으니까 네네. 그런 쪽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. 우선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뭐 지난 1월 5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설 관련해서 예. 장중에 한 12%대 급등을 좀 했었고요. 이 부분이 정말 연내 이전 상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. 그때는 이제 확실치 않았죠. 그렇죠. 그렇죠. 썰이었는데. 맞습니다. 예. 근데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지주사가 좀 인정을 좀 한 부분. 네네. 검토를 하고 검토. 연내 일정을 수립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. 어떤 아직 뭐 구체적인 시기들이 좀 네네.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코스피 시장으로서 이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.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. 저는 네. LNF의 사례가 좀 있었던 것처럼 지금 LNF가 업황보다는 어떤 단순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부각되면서 단기적 수급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. 양호하게 좀 작용을 했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큰 폭에 좀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 에코프로비엠의 이전 상장도 역시 그러게요. 단기적 수급몰이를 좀 할 수 있는 트리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또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 포스코 퓨처엠 실적은 어땠어요? 네, 역시 좀 비슷한 수치인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좀 냈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 매출액이 46.8%가 오히려 증가됐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영업 손실 737억 원 좀 기록하면서 역시 리튬 가격의 하락 영향을 좀 피할 수가 피해가지 없었다. 못했고. 매출은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거의 뭐 동일한 네. 1조 1천억 원대 매출을 좀 달성했는데 손실 규모가 에코프로비엠이 1,148억 원이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737억 원. 비교적 손실 폭이 좀 더 하향됐던 부분. 네. 이 부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4분기 전기차 판매도나 부분, 양극재 판가 하락에 대한 부분 이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서 약 10%대 지금 크게는 한 9%에서 한 12%대까지의 하락 요인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데 평균적으로 한 10%대 하락 영향이 실적의 어떤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상당한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LNF도 역시 4분기 매출액은 47.2%가 감소됐고 영업 손실이 여기는 굉장히 더 컸습니다. 3,780억인데 매출액이 6,468억 원. 전체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손실로 좀 잡혔기 때문에 어닝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하락폭을 좀 더 조금 하반 경직성을 좀 더 유지했다. 자, 이 부분이 최근에 오히려 낙폭을 좀 더 키우는 영향이 아니었나. 그래서 이전 상장 기대감까지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다가 코스피 시장으로서 이전 상장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지금 기간 수익률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32.7%가 하락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3사 중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9.9%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. 포스코 퓨처엠이 25%대, LNF가 32.7%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실적 대비에 대해서는 지금 LNF가 더 많이 빠졌고 지금 같은 동일 실적 안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주가 좀 더 선방을 했다라고 네. 좀 판단해봤습니다. 퓨처엠은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 가격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으나 그래도 포스코 계열사가 이제 그 리튬 쪽 수직 계열을 하니까 그죠? 네, 그렇죠. 영향을 조금 덜 받을 텐데.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랑 LNF도 지금 코스피 이제 이전 상장 이제 간 거잖아요. 그러면 네네. 포스코 퓨처엠도 이전 상장 한다고 발표해야겠는데?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여담입니다. 아니 네. 여기는 얘기는 없는데요. 네네. 제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 다 가니까 네. 글 수급을 붙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 여담이고요. LNF 일책 체크할게요. 네. 그래서 LNF의 네.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
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19.5%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네. 일단 연간 실적도 적자 전환을 좀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이전 상장이라는 어떤 단기 모멘텀들이 추세 전환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.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밸류체인 안에서에 대한 자체 수급 경쟁력 이 부분이 이익 개선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. 그리고 LNF는 지금 고객사 영향도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. T사. 그렇죠. 지금 테슬라가 중국 남경 지역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예. 정책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중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중보다 북미향 비중이 굉장히 좀 커질 것인데 LNF가 공교롭게도 지금 이 중국향에 대한 공급 비중들이 좀 더 크다는 관점에서는 이 보조금 축소 영향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LNF가 하반 경직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우려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. 그러니까 LNF가 작년 말에는 흐름들이 좋았거든요. 급등은 나타나면서. 근데 최근에는 또 연초 들어서는 많이 더 밀린 게 테슬라 영향을 더 많이 받죠. 그죠? LNF가. 그렇죠. 네. 그런 영향들이 있었고요. 양극재 업체 3사의 실적 체크했고 결국은 물론 뭐 장기적으로야 수요가 회복되고 그래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리튬 가격이 돌아서야 되는데 와, 웬간 빠졌잖아요. 근데 돌아설 기미가 없어요. 그렇죠? 네,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2년도 11월 달 예. 1kg당 571위안, 네. 현재 86.5위안, 86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6.5위안 선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다. 비율로 몇 프로나 빠진 거예요, 그게? 84.9%죠. 전고점 대비해서. 주식으로 얘기하면 뭐 완전히 진짜 예. 그래서 이 부분이 리튬 가격이 다시금 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네. 좀 시장 분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 중국과 호주가 이 생산량을 좀 더 증가시키면서 여기서 공급량들에 대한 이 회복들 공급량들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 수요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당분간 좀 더 하락할 수 있다. 그런데 이제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염수 리튬 추출 기술이 개발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리튬 개발 비용들이 굉장히 좀 떨어졌다. 이 부분도 리튬 가격의 어떤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전기차 공급량 관점에서도 지금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 리튬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는 그런 어떤 이 배터리 셀 개발을 좀 하고 있고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전망들이 너무나 이제 제각각이다 보니까 뭐 2분기에 바닥을 조금 찍고 다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저는 2분기까지에 대한 변곡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이 조금 더 정점을 바닥을 찍고 좀 더 이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리튬 가격도 다시금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2분기 당장보다는 2분기 말 네. 또는 3분기 초입 구간에는 리튬 가격이 그리고 그래도 좀 부분적인 저가 이후에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. 지난번에도 뭐 계속 떨어지면서 생산 단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리튬 가격이 네. 터닝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계속 하락이에요. 네. 그러면서 결국은 리튬 가격도 2분기. 예. 아까 이제 셀사들의 실적 가시와도 전환하는 게 이제 2분기였다면 양극재 소재사들도 전망해 보면 결국은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건 얘도 비슷해요. 2분기 가야 돼요. 전망해 주세요. 뭐 크게 보면 네. 일단 리튬 가격이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렇죠. 리튬 가격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양극재에 대한 판가가 다시 상승될 수 있는 요건들이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반등을 이뤄내고 양극재 판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이익 개선 부분에 대한 원가율 이 부분이 뭐 상반기 재고를 다 소진하고 나서 저가로 사들인 리튬을 소진하는 관점에서는 이익 개선 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네. 그래도 1분기까지에 대한 이 재고 평가 손실 영향은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이 증권가가 좀 예측한 부분이 올해 양극재 출하량은 뭐 14만 6천 톤 정도를 좀 예상을 좀 했습니다. 네. SK 온양에 대한 양극재 공급량들이 4분기에 좀 대폭 좀 감소되면서
1분기까지에서 이 회복 부분이 좀 더딜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, 다만 2024년도 SK온이 이 북미 시장과 유럽과 중국 이 공장 증설 투자를 좀 완료하면서 하반기에 가동들을 좀 더 본격화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캐파가 증가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짚고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점, 이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2,932억 원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 다소 보수적인 어떤 집계긴 하지만 매출 증감치는 좀 기존과 좀 유사한 흐름 안에서 좀 유지될 수 있다. 다만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한 실적 감소는 상반기 비교보다는 좀 감소가 되겠지만 하반기를 기점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한 어떤 비교식 관점에서 오히려 이익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삼성 SDI의 합작법인이 이 가동을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좀 가동이 된다면 네. 실적 개선이 좀 크게 좀 일어날 수 있다.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네, 에코프로 BM,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이나 또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세요. 이 양극 소재사 이 네. 3사 중에서 오히려 1분기 안에 흑자 전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좀 특화된 단결정 양극재라고 불리는 N65 모델이 이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고 있다. 그래서 이게 4분기에 수율 개선 안에서에 대한 물동량이 또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진다. 4분기보다는 올 1분기에 출하량들이 좀 더 크게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신규 이 단결정 양극재인 M86의 경우에는 GM향 비중을 20만에서 30만 대까지 가량의 어떤 수주를 좀 받아놓은 상태인데 네. 여기도 관건은 수율이에요. 그래서 1분기 안에 수율 개선하고 2분기부터 초도 물량 공급 안에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좀 이뤄낸다면 지금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이익 개선이 가장 빠른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단결정 양극재가 기존의 양극재와의 차별점이 있으면 이게 좀 이 배터리셀 안에서의 갈라짐이 있는 현상들, 이 부분이 배터리의 어떤 수명과 좀 직결될 수 있는데 단결정체는 이 수명도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셀사가 향후에 단결정 양극재를 좀 더 탑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진다. 이 부분이 수율 개선을 좀 이뤄낸다면 제품 차별화 관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이 캐파 확장 관점, 이 점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고민 있는 게 LNF죠. 그죠? 네. LNF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이전 상장도 이제 끝났고, 네. 가장 좀, 물론 지난번에 이제 그 LS하고인가요? 전구체 공장 뭐 합작 공장 이런 거에서 이제 소재 약한 부분은 좀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네, 제일 양극재 3사 가운데는 어쨌든 제일 좀 약한 골이에요. LNF도 좀 전망해 주세요. 일단 이익 개선이 3사 중에 좀 가장 낮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매출액의 경우에는 뭐 3조 5천억 원대를 좀 추정을 했지만 영업 손실로 2,020억 원을 좀 전망했어요. 연간 기준에선 손실로 좀 이어질 수 있다. 이 부분이 배터리셀 3사 안에서 유독 테슬라향 비중이 좀 굉장히 좀 높았고 다른 이 양극재 이사죠.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이 공격적인 합작법인 안에서의 공급량들, 고객사 다변화를 좀 일어날 때 LNF의 경우에는 이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지 못한 그런 한계점이 좀 있잖아요. 테슬라에 의존하는 게 크죠. 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2026년도에 이제 공언했었던 부분이 양극재 생산 캐파 40만 톤을 구축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고객사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지면서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월가가 전년 대비해서 전기차 부분을 20% 이상 좀 증가를 했었어요. 220만 대를 인도량으로 좀 책정을 했는데 최근에 뭐 리포트를 보면 파이럿 샌들러가 193만 대다. 그래서 테슬라의 인도량 목표치를 좀 더 하향했기 때문에 테슬라 향 의존도가 높은 LNF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도량이 좀 감소될 수 있는 영향이 실적 기조와 크게 좀 작용될 수 있는 영향으로 판단된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만약에 이 인도량들이 좀 더 감소가 된다면요, 양극재 공급량이 전체적으로는 한 1% 정도의 감소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중국 남경양 부분의 보조금 축소 부분 또는 폐지 부분에 대한 영향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. 양극재 업체들 실적하고 전망 포인트 잡으셨는데요. 그래서 결론 좀 내겠습니다. 양극재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? 네. 우선 이 3사의 경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달리보자. 일단 뭐 실적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네. 여기서 리튬 가격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양극재 판가에 관련된 이슈 지속될 수 있다. 이거는 그렇죠. 우리가 좀 다 학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
에코프로비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서 세부적인 일정들이 수립될 때 저는 수급 개선 하에서 에코그룹주는 굉장히 좀 양호한 수급을 좀 이뤄낼 수 있다는 보여집니다. 이 과정에서 저는 뭐 리튬 가격이 또 올라준다면 그렇죠. 상승 탄력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. 포스코 퓨처엠은 3사 중에 유일하게 1분기 이익 개선 관점. 여기서는 아직 대장주로서에 대한 부각을 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수급적인 측면 안에서는 그래도 이익 개선을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 베이스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. LNF는 좀 다소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봤습니다.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로 주가 좀 너무 많이 올랐었고 관련해서는 실적이라는 회복 부분이 지금 뭐 신규 고객사에 대한 어떤 다변화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연간 적자라는 부분들은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. 해가 이제 3월로 가고 주청 시즌 감사 보고서 낼 때쯤 되면 항상 이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감사 보고 내는 그 리스크들, 그죠? 네. 네. 소위 이제 지뢰가 터지니까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.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 보면 그런 이유로 뭐 감사 의견 거절을 받거나 상폐된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?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결산 관련돼서 네. 상장 폐지가 됐던 사례들 이게 5년간으로 좀 추산을 좀 해보면 네. 한국거래소 자료에서 175개사 중에서 상장 폐지가 됐던 175개사 중에서 42개사가 해당이 됐습니다. 전체 24%는 이 결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가 뭐 한정 네. 이 부분은 재무제표의 불확실성들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견 거절이 좀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재무에 관련된 어떤 이슈죠. 계속 사업으로서 영업 활동을 좀 잘 못했거나 네. 심각한 재무 유출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회사로서 영업 활동이 좀 불가능한 상태. 즉 이 회계사 감사인들이 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정상적으로 조금 이 사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회사다라고 좀 단정 지은 게 바로 의견 거절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12월 법인들이 이제 뭐 옛날엔 사실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까다로워져 가지고 그죠? 감사 의견도 까다로워졌는데 대충 언제쯤 그럼 이제 윤곽이 나와요? 예. 우리가 좀 이게 시점을 좀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.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정상을 보면 네.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뭐 개별 재무제표 네. 재무제표가 있는데 연결은 쉽게 말해서 자회사 실적까지 다 합산한 것을 연결 재무제표다라고 그렇죠. 좀 이해를 하시면 예. 되고 개별 재무제표는 이 회사의 단독 사업 관련된 어떤 재무제표를 별도로 좀 나타내는 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개별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로부터 6주간 전, 그러니까 주주총회로부터 6주 전에는 반드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. 개별 재무제표를 네. 제출해야 되고요. 연결법인은 주총 4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점을 보면 우리가 3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좀 해야 된다. 자, 이 관점에서 보면 3월 말에서 6주간이 되면 다음 주까지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. 사업보고서가 일주일 전에 제출 의무를 좀 뒀기 때문에 정기주총을 3주차 3월 3주차의 마지막 금요일이라고 좀 판단해 보면 내일까지는 코스닥 상장법인 즉 12월 결산법인들이 내일까지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여기서 제출이 좀 되면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했던 기업들은 단기적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꼭 여기서 매출액 손익구조 공시를 할 때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또는 뭐 상장 폐지 뭐 관련된 우려 관련된 공시가 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이면들을 보면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50%를 좀 초과한다든가 자본 잠식이 50% 이상 초과가 된다든가 네. 대규모 손상 차손이 50% 초과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공시가 좀 되면 이후에 3월달 안에 이 부분이 확정될 때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되거나 또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네. 편입될 수 있다. 이 점을 굉장히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임박했는데도 사업 보고서를 안 내고 미루고 이러는 기업들은 일단 좀 위험한 거죠. 네. 숙제를 우리가 이제 네네. 숙제를 늦게 내는 사람이 그죠. 잘하는 애들은 빨리 내는데 임박해서 내거나 안 내는 그런 기업들인데 일단 감사 의견이 있고요. 감사 의견이 이제 적정을 못 받으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 관리 종목은 꼭 감사 의견 만 이게 포함되는 건 아닌데 그럼 이제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규정이 어떤 건지 뭐 얘기 나온 길에 한번 네네. 점검하고 갈까요? 일단 관리 종목 규정부터 알아야 되고 여기 관리 종목 규정에 계속해서 해당이 되면 네.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 심사 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.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관리 종목일 때 한 번쯤 더 유심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. 내가 보유하는 종목이 관리 종목이 아니더라도 해당 네. 요건들이 좀 있다면 리스크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관리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은 뭐 거의 없죠. 뭐 그걸 정말 아는 선수가 아니고 관리 종목에 투자는 그냥 정상 종목에 관리 종목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그런 경우 네네. 느닷없이 당하는 경우가 그게 문제인데 기준이 어떤데요? 네. 일단 코스피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관리 종목이 좀 지정이 되고 일단 네. 여기서 1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지 못하면 실질 심사로 갑니다. 그리고 자본 잠식이 50% 이상 됐을 경우 여기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요건이 좀 다른데 네. 코스피의 경우에는 자본 잠식 50% 이상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관리 종목에 가지 않는데 2년 연속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 좀 지정될 수 있고요. 네. 주식 분산 미달 이게 뭐냐면 전체 소액주주의 수가 200명이 채 안 된다면 주식 분산 미달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고 이게 2년 연속 이어진다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. 거래량의 유통주식수가 1% 미만일 경우에 이 부분도 일정 기간 안에서 유통주식수가 1% 미만 안으로 거래가 된다면 이 거래량 유통지수 미달로 인해서 관리 종목에 좀 지정될 수 있고 뭐 파산 신청도 뭐 마찬가지고요. 네. 2년 연속 매출액이 50억을 미달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은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. 코스닥은 이 요건들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뭐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이 예, 이런 감사 의견 거절이나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율이 네네. 높지 않겠어요? 예. 네, 일단 내용들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. 정기 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미제출 날로부터 10일이 초과가 된다면 네. 일단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요. 자본 잠식률이 50% 이상 해당이 되면 당장 관리 종목이 좀 지정이 되고 2년 연속 지정이 된다면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, 실질 심사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뭐 주된 영업 활동의 정지 또는 양도 이 부분이 과거에 좀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. 대양제지가 이 골판지와 원지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안산 공장이 화재로 불이 탔어요. 네. 그래서 생산 가동이 좀 못하는 공장 전체가 이제 전소가 좀 되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의 78%에 해당되는 이 매출액의 이 영업 정지가 되다 보니까 실질 심사 사유가 된 것이죠. 아 그런 경우 사실은 좀 네네. 억울한. 그 나중에 그 상패는 안 됐겠네, 그죠? 그건 뭐 사고에 의해서 가동이 중단된 맞습니다. 건데, 그죠? 예. 근데 이게 뭐 규정상에 규정으로 의해서는 들어가니까 그렇죠. 사실 그 사유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네. 일단 회사가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력 사업 안에서 매출 포진이 굉장히 좀 크다면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것인데 네. 규정상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. 시가총액이 40억 원에 좀 미달되거나 이 부분이 한 달 동안 좀 지속이 된다면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.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정기 보고서,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다음 분기 보고서를 좀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매출액이 30억 원에 좀 미달될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가고요. 2년 연속 매출액 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네. 관리 종목이 된다고 다 상장 폐지되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다시 실질 검사를 받게 되는데 투자하다 보면 이런 기업은 없어야 되는데 또 걸려요. 투자 오래 하시는 분은 그죠? 네네. 처음부터 관리 종목 일주일 하면 안 사죠. 근데 하다 보면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극한 경우는 뭐 상폐가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. 그럼 상폐 사유는 어떻게 되는데요? 상장 폐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굉장히 좀 많습니다. 뭐 네. 감사 의견을 거절됐거나 그래서 회계 감사 의견들이 좀 거절이 좀 되면 일단 굉장히 좀 좋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의견 거절이 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되면 대응할 수가 없는 요건들이 좀 많았는데 네. 예전에 뭐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. 관련된 내부 회계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거나 어떤 투자 활동에 관련된 어떤 이 회계 활동들이 네. 일단 이게 소명되지 못해서 이 부분 때문에 감사 범위 제한 한정 뭐 이런 것들로 의견 거절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. 뭐 최종적으로 부도가 되거나 은행 거래가 정지되거나 뭐 기업이 해산되거나
거래량도 미달되면 안 되고 주식 분산 관련된 부분도 미달되면 안 되고요. 전액 자본 잠식이 되면 바로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. 네. 그다음 관련 규정에 관련돼서 뭐 크게는 좀 이렇게 좀 해당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좀 중요한 점은 이런 규정들에서 큰 타이틀 안에서 우리가 이미 3분기 정기 보고서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50% 초과되는 거. 이거는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세요.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? 너무 어렵습니다. 쉽게 말하면 단기 순손실액이 자본 총계에 대해서 50%를 초과합니다. 이 부분이 초과하게 되면 일단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.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 총계. 그렇죠. 자본 총계 안에서 전체 금액. 자본 총계액보다 이 이익이 50%를 좀 초과하는 손실을 좀 발생되면 대규모 손실 기인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법차선 50% 초과 손실에 관련된 관리 종목 사유가 좀 되고요. 손상차손 부분은 회사가 투자 활동을 했는데 이 자산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이 이제 제로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손실로 잡았더니 자산 대비해서 50%를 좀 초과되는 부분들. 이 부분도 좀 해당이 되는데 손상차손에 관련된 이슈는 크게 좀 부각된 사례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즉 단기 순손실액이 자본 총계를 50% 초과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실적 보고서 안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관리 종목이 좀 갈 수 있고 이 관리 종목으로 좀 최종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 보면 그 다음 해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렇죠.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관리 종목 간다고 다 상폐되는 건 아니고요. 그죠? 관리 종목 갔다가 상폐 요건이 생기면 또 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런 기업들을 피해 가야 되잖아요. 네네. 좋은 투자는 이런 거 하나 이제 엮이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가 크고요. 손실이 엄청나게 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소위 옛날엔 지뢰밟는다 그랬는데 그렇죠? 이런 기업에 아예 투자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. 근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공교롭게 지금 안 좋은 회사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. 재무적으로 한계 기업이었고 다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슈나 재료에 따라 주가 좀 급등했던 종목들 소위 말해서 단타치로 들어왔다가 어쩔 수 없이 물려버리는 그런 케이스들 때문에 이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관련된 이슈 안에서 고통을 좀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또 모르는 이 포인트가 좀 하나 있습니다. 성장성 특례 기업으로 일단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열심히 연구 활동을 했던 바이오 업종. 이 바이오 업종들은요. 특례 기업에 대한 요건 때문에 관리 종목의 지정 요건들을 3년에서 한 5년간은 유예를 합니다.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좀 주기 때문에 유예 기간들이 끝난 시점 안에서 50% 요건들이 초과가 된다면 역시나 관리 종목이 좀 지정될 수 있는데 제가 좀 표를 좀 하나 언론 통해서 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. 이게 올해 이 성장성 특례 기업이 이 지정 유예가 좀 해제되는 그런 종목들이 3분기 기준에서의 이 누적 손실입니다. 피플바이오, 미코 바이오메드, 클리노믹스, 뭐 퀀타 매트릭스, 엔젠바이오, 뭐 프리시전 바이오, 지노맨 컴퍼니, 뷰노.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의료 AI죠. 뷰노도 있고요. 네오 이뮤텍, 진 시스템, 바이젠셀, 에이비언, 프롬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3분기 실적이라는 것이죠. 4분기에 누적 손실이 더 늘어났고 이게 자본 총계의 50%를 초과하게 된다면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이 요건 때문에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. 그런데 관리 그동안 유예 받았는데 그렇죠. 그래서 상장하면서 요즘 뭐 기술 특례 유예를 받았는데 마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제 원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.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관리 종목이어도 뭐 연구 활동 다 할 수 있고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? 라고 좀 반문할 수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통해서 적소의 임상시험에 관련된 비용들을 마련해야 되는. 그래서 금리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시장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이슈가 좀 있는데 관리 종목에는 기간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있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원활한 연구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물론 이 해당 기업들이 전체가 다 법차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좀 없고 일부 종목은 4분기 안에서의 개선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4분기 안에 일어났던
즉 4분기에 자본 조달을 많이 해서 자본 총계를 그만큼 많이 늘려놨던 기업들은 해당 요건에서는 좀 예외 사항이 좀 될 수 있으나 지금 이 3분기 요건 안에서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에서는 해당 기업들, 특히나 성장성 특례 기업들, 요 기업들은 그래도 리스크 관점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.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자본 총계 관점에서 50%를 초과하는지, 만약에 초과한다면 단기간의 어떤 리스크 대응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. 이 종목 이외에도 네. 사실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뭐 ST큐브라든가 A리치, TNR 바이오페, PCL, 아스타, 뭐 에클론 대체적으로는 이 바이오 섹터가 좀 네. 많은데 뭐 큐리언트도 있었고요. EDC, 올릭스, 박셀바이오, 피플바이오. 네. 지금 기존의 성장성 특례 기업이 아닌 종목들의 경우에도 지금 3분기 기점 안에서에 대해서도 법차선 요건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들은 연구개발비들은 다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고 이 자본 조달에 대한 한계치 때문에 자본 총계가 좀 작았던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다 손실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50% 법차선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이 법차선 요건들은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반 기업의 안에서는 사실 많은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선행 투자가 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은 이 요건을 좀 적용해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선행해서 연구 개발비라든가 투자비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 자본 총계 안에서 50% 요건을 좀 둔다는 것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요즘 까다로워.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적자난다. 그것도 2, 3년 나면 사실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네. 제껴놓은 경우가 많았어요. 아니 뭐 굳이 그런 종목 아니라도 많은데 요즘은 그 상장 특례도 있고 기술 특례 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숫자 안 나오는 데 많거든요. 옛날엔 바이오가 대표였는데 네네. 사실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무슨 뭐 로봇이니 뭐 이런 거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다 소위 적자인 기업 많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투자를 안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곧 흑자 돌아선다니까. 예. 그다음에 이렇게 기대감으로 하니까 사실 더 선별해내기가 그죠? 네네. 어려운 상황이어서요. 근데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얘기. 이제 예, 다 그 정도 체크하면 됩니까 이제? 네. 예, 그래서 뭐 네.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일까지 기업들의 매출액 손익구조 공시를 좀 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매출액이 나오고 네. 여기에 대한 순손실액이 나오면 최근에 재무제표를 찾아봐서 자본 총계가 좀 대입해서 50%가 넘는가 이 부분만 한번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귀찮으시면은 소중한 돈을 좀 잃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뭐 50%를 초과한다고 해서 단기에 뭐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이 관리 종목의 신호다. 빨간불이 좀 켜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대규모 손실이 있었는데 최근 정기보고서 안에 자본 총계가 좀 대입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증감 50% 해당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 다소 안도할 수 있지만 초과가 된다면 리스크 대응을 꼭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감사보고 관련된 리스크를 좀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.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그런 기업은 없는지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.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. 지인 영업, 연구 영업, 개척 영업, NO!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오늘은 어디로 가지?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?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.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. 지인 영업, 연구 영업, 개척 영업, NO!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.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.